자, 이번 시간에는 부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관. 이 부관이란 것은 이 법적 의미로서는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려고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내용들이에요.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려고, 이게 중요해요. 효력 제한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부관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 부관에는요, 우리 민법상 보면 조건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부관의 종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조건과 기한이요. 이 부담이란 것은 계약법에 증여계약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조건. 도대체 조건은 뜻이 뭘까? 조건이란 기본적으로요, 장래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내용에 지금 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을 이렇게 의존시켜 놓는 거예요. 장래 이러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뭐 이 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기로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행위 효과를 소멸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붙였을 때, 이때 장래에 그것이 성취하든지 불성취하든지 그런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장래의 사실인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성취가 될지 성취가 되지 않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나왔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내용의 부관이다 이랬죠. 그래서 성취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하여 당해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이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작은 거에 보시면 있겠죠. 법률행위의 효력, 효과, 이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력의 소멸, 효력의 발생, 여기에 관한 문제란 거죠. 행위의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력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의 종류를, 가장 기본적 종류는 우리 법에서는 정지조건과 해제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만약에 성취가 되면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붙인 경우예요. 효력 발생에 관하여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된다면 발생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내년에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사무실 하나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게 돼요. 내년에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알 수 없어요. 시험을 쳐봐야 알아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 합격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상대방한테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발생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정지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당사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발생. 성취가 된다면 발생. 그러면 해제 조건은 반대겠죠. 장래에 그 사실이 성취가 된다면 효력이 소멸한다 라고 붙이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 이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장래적 효력이 원칙이다. 이래 되겠죠? 장래효가 원칙이다. 자, 이에 반해서 기한이란 것은요, 법령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관해서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는 불확실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법령의 효과가 또는 효력이 발생이나 또는 소멸을 의존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발생으로 의존시켜 놓으면 시기라고 하고 소멸로 의존시켜 놓으면 종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기와 종기를 또 여기는 기한은 기본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이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장래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여기에 조건에서는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소급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래효가 절대적입니다. 소급효를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기한은 어떤 경우에도 장래효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자, 이 기한에서는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개념이 하나 생기죠. 기한의 이익. 이 기한의 이익이란 것은 장래에 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사자 중에 누군가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원칙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당의 거래행위의 성질에 의해서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가가 명백하면 거기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즉 1년 동안 돈을 빌려 쓰기로 하는 당사자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하고 1년 뒤에 갚겠다 이렇게 약정했으면 돈을 빌린 채무자도 1년 동안 그 돈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이익이 있죠. 동시에 채권자는 매달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1년 동안. 그렇다면 1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도 이익이요, 채권자도 이익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두 당사자의 거래 행위의 성격에 의해서 기한 이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확정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성격에 따라서 기한 이익을 가지는 자를 정합니다. 다만 그 기한 이익이 누구한테 가는지 불분명하다면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 기한 이익은요, 채무자가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다면 이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포기도 가능하다. 이때 포기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손해를 보상해주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이때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기하여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그 채무자가 담보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시켰을 때 그때는 채무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그 담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를 믿을 수 없죠. 따라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았다라고 하면 채무자가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 파산 선고가 되는 순간 그때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파산 사유도 여기에 들어가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기한이익은 언제든지 포기하는 건 자유롭고요. 상실의 경우도 채무자가 잘못할 때는 상실시킨다. 그러면 상실했을 때 이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채권자는 즉시 채권을 변제하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대요. 이게 되겠네요. 상실 효과입니다. 따라서요. 기한이익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권자가 지금 당장 변제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부관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을 쭉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은 우리 민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들이나 그러한 하나의 체계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물권법인데요. 이 물권법은 물권에 관한 법이다라는 뜻이에요. 개념상으로. 그 물권이란 것은 재산권 중에 기본적으로 대상이 물건을 지배하여 독점 지배하는 거죠. 지배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재산권이다. 그리고 물건을 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 그리고 기본적 모습은 지배작용을 한다. 그죠? 작용 모습이죠. 물권의 작용은 지배하는 모습이다.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법에서 보호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물권이고요. 그 물권에 관계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 안에서의 한 일부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그러면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설, 물권법의 총설에 들어가 보면 물권법의 의, 뭐 이런 거죠. 물권에 관계되는 모든 법 체계를 우리는 물권법이다. 그죠? 물권에 관계되는 법 체계. 그래서 민법 중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물권법의 대상이니까 물권법은 물권을 규율하는 것이다 했죠? 그래서 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요. 물권의 의의와 종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에요. 이 물권법은요.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나라, 민족마다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을 다르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물권법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성질, 이게 고유법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성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물건을 아무렇게나 마구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강행법규성을 띠게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물권법의 특성입니다. 특성. 고유한 그 나라마다 별개의 제도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의 예를 본다면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죠. 전세권이라는 제도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독특한 제도들이 여기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고유법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권은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사람한테. 이 물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물권을 형성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권법은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은 강행법 규성을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물권의 의.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지배, 독점하여 배타적 지배해서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물권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물권은 재산권 중에서 이 물권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만 그 종류를 정한다. 법정주의예요.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물권을 임의적으로 당사자가 마구 창설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또는 관습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만 물권을 인정한다. 이것을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이때 이 법이란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안 된다.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나 사법부에서 만드는 이러한 법령들은 거기에다가 물권의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리고 관습법에서 허용되는 내용까지만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을 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이 물권 법정주의를 철저하게 정하기 때문에 대원칙이요. 물권 법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행 규정성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떻게 되냐? 우리 민법은 185조에서요.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85조에서.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만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을 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에 임의로 당사자가 약정해서 물권의 종류를 정하거나 그 내용을 정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 물권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기본적으로요. 이것은 기본 물권으로서 점유권과 소유권을 이렇게 인정해요. 이 소유권은요, 본권입니다. 기본권 중에서도 본권입니다. 그러면 점유권은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거는 사실상의 물권입니다. 자, 이때 이 소유권에서 여러 가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나옵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돼요. 이 제한 물권은 두 가지 형태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이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을 사용 수익을 지배하는 물권, 이것을 우리는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용익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용익물권을 이렇게 우리 민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으로서요, 이 담보물권이란 것은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보제도를 만들고 그 담보의 형태를 물권을 보유함으로써 담보, 즉 안전장치를 취득한다. 그래서 물권을 통한 안전장치,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이 담보물권에서는 우리 민법이 어떻게 정하냐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기본 물권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이 정하고 그 속성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사실 상태만 있으면 인정하는 사실상의 물권, 그 다음에 소유권은 그 대상물인 물건, 즉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본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권, 내용이 있는 본권, 그 본권인 소유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하는 물권을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데 그 제한 물권에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물권을 갖다 두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6개의 제한 물권을 만들어놨어요. 그 6개 중에 용익물권에는 3가지, 담보물권은 3가지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8개의 물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이런 8개 외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 8가지 물권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체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민법상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요. 점유권과 본권으로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모두 본권이다. 그죠? 그럼 제한물권도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물권도 본권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에서 3개, 담보물권에서 3개 이렇게 6가지가 존재하죠. 자, 이러한 물권이 인정되게 되면 물권에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 물권의 공통적인 성질의 결과를 우리는 효력이라고 하는데 물권의 효력으로서 크게 2가지입니다. 이 물권의 효력은 물권이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건 첫 번째, 채권에 우선하는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효력.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면 물권 상환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권 상환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다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의 성질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우선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 2번째요. 이 물권이 만약에 침해를 당한다라고 하면 물권이라는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한다라고 하면 그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물권을 통해서 직접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내용을 제거해라,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죠. 이걸 뭐라 하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에서 바로 청구해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권 청구권. 따라서 물권자는 물권이 침해당하면 그 물권에서 바로 침해를 제거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물권 청구권은 당의 물권과 같이 움직이죠.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 청구권과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 보호 제도입니다. 물권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바로 물권의 청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때 청구하는 모습은 결국은 침해에 당하는 모습에 따라서 행사합니다. 그런데 물권의 대상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반환 청구, 또 점유를 하고 있으나 침해를 계속 당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 또 지금 당장은 방해하지 않지만 장래 객관적으로 침해될 염려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러면 침해 당하고 나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물권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하는 권리도 청구가 인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 청구의 모습에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 세 가지 형태가 인정됩니다. 이것을 점유권에도 인정하고 소유권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에도 그 제한물권의 성질의 범위 안에서 소유권에 있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을 각기 필요한 만큼 준용해다 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권의 실효성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 이러한 물권은 어떻게 하면 물권이 변동되는가? 물권의 변동의 원인은,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이 물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 원인은 바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변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물권이 변동되는 모습을 보면 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원인이, 그죠? 원인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을 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 민법은 186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냐면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 변동이 난다라는 형식을 요구한다. 형식을 요구하니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는요,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하고요. 독일 민법이 최초로 이렇게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요, 여기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18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 규정을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등기 없이도 일어난다, 이렇게 187조에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입니다. 요건.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우리 민법은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동산물권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물권 변동도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등기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동산물권 변동으로서 형식은 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때는 인도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등기가 아니라 인도라는 방식으로 하라. 이게 이제 동산일 때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 또는 권리 변동의 모습은 형식을 반드시 인도라는 방식을 갖춰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우리 시험에는 물론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입니다. 그 요건에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일어날 때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바로 생긴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법 근거는 186조, 18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인데요. 물권의 소멸은 결국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물건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 물건이 없어지는 사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의 소멸이라 이렇게 하죠. 물건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소멸을 말합니다. 절대 소멸. 그러면 소멸의 원인이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멸할까? 보통 일반적으로요, 첫 번째 그 물건이 멸실되면,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물건이 존재할 수 없겠죠. 원칙적으로, 그죠? 두 번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면 물건이 소멸하겠죠. 세 번째, 물건도 소멸시효에서 소멸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는 물론 용익물권의 하나입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죠. 이것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죠. 행사하지 않는다. 불행사. 불행사하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혼동이 일어나면 소멸합니다. 혼동. 혼동이란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일인한테 귀속했으니까 어느 하나는 소멸해야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이렇게 동일인에게 이렇게 기소되어 버리면 제한물권 필요 없잖아요. 그 제한물권이 혼동 때문에 소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물권이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직권, 저당권이라는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한 작용을 물권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당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제한물권 자체는 소유권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존재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동의 개념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럴 때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요,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 언제나 병존합니다. 언제든지 병존해요. 언제나 병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점유권은 혼동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때문에 소멸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물건을 소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자이자 동시에 소유권자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혼동이 안 일어나니까 점유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혼동 의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동.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공용징수. 국가가 수용해버리는 거죠. 공익 목적으로 수용했다든가 아니면 판결에서 몰수가 되어버렸다든가 하면 개인의 소유권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이렇게요. 주로 나중에 우리는 본 강의, 기본 강의에 가면 이 혼동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할 겁니다. 여기는 간단한 개념 정도,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의 기본적인 체계, 물권의 개념과 그리고 물권법의 특징이라든지 또 물권의 효리라든지 그리고 물권이 어떻게 하면 변동되는가 그 원인들을 가지고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 원인 이런 것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의 각칙으로서 점유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